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7월 취임한 김한섭 환경부 장관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 스튜디오에 김한섭 환경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한섭입니다. 예, 짧게 해주셨네요. 네. 예, 자, 그럼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좀 맡게 되셨어요.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환경부의 수장이라는지 무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느끼는 책임감이 매우 큽니다. 이번 여름 또 추석 때 느끼셨듯이 폭염, 폭우 이런 것이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상 이변은 단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흉작으로 인한 서민 식탁 물가가 상승되고 폭염으로 어르신들, 기후 취약계층 건강 문제, 또 홍수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환경부의 역할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30년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규제하던 그 규제 행정 위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훅 와닿는 게 이 환경이 경제와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기후 위기가 이제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좀 마련이 시급한데 사실 장관께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현실화를 지적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제 위주가 다가 아니다라고는 그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현주소는 좀 어떤지 코앞에 닥친 위기 제대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기후 위기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동안 정부가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는 더 뛰고 또 국민도 개개인 분들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취약계층이 생겼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는 역할도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후 테크라고 불리는 녹색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된 국제적 규율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제가 이번 주말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의 환경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부산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한 협약이 또 열립니다. 이런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기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회용품 조금 줄이시고 커피숍 가실 때 텀블러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 위기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 환경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가 주목하고 있는 그 노력, 그 정책 분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역할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그를 끌고 가는 엔진 역할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사회 부처에 여러 곳에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국가 탄소 감축,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저희가 NDC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얼마만큼 저희가 온실가스 탄소를 줄일 것인지 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또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하고 또 소중한 자원을
이용을 순환하는 그런 데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런 곳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저희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태 환경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슬기롭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제공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안전입니다. 폭염, 폭우, 가뭄,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가 방송이 월요일 날 나가니까 아마 그 3개국 장관 환경부 장관 회의가 네. 마쳤을 텐데 네. 지금 뭐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 게 그때 좀 어떤 것들을 좀 논의하실 건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일본, 중국과 얘기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가 지금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 다양성 문제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또 각자 양자 간에 있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위성 쏘아 올려서 여러 가지 그 대기 문제 관찰하고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 등 해서 이런 것들 저희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 이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전국에 14개의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아시다시피 그 폭음과 가뭄의 정도가 이제 과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기상학자들이 말하기에 폭포수가 내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2010년대 10년 동안 연평균 0.9회 정도 그런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9번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비가 오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가뭄입니다. 예.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가 3.2%밖에 안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강릉의 오봉댐이 저수율이 평상시에 한 3분의 1보다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비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좀 해야 되고요. 또 기존에 없던 커다란 물 수요도 생깁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생기면서 네. 많은 물이 필요한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이 하루 쓰는 물의 양이 부산 시민이 하루 쓰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폭우로 인한 홍수도 막아야 되고 가뭄으로 인한 물 수요도 물 부족도 해결해야 되고 네. 첨단 산업이 필요한 물도 제공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물그릇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국민들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환경부 주요 이제 사업 중에 댐 건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댐 건설이 먼저 되는 게 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댐 건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후의 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무슨 말씀인가 예. 하면은 댐을 어디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를 검토할 때 댐을 안 짓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짓고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을 댐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수요의 부족분의 100%가 있다면 80%는 댐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지금 댐으로 해결한 부분은 한 20%만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홍수를 막기 위해서 하천에 제방을 쌓고 준설하고 또 여러 가지 천변 저류지를 만들면서 댐의 그 역할을 흡수하고 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수를 재이용하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걸 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80%를 네. 해결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는 나머지 20%를 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은 우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다른 방법 다 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후보지 14곳이 각각 다목적, 또 용수 전용, 또 홍수 조절 이렇게 용도가 좀 달라요. 댐 건설 후보지 선정 시 좀 이런 것들 어떻게 고려된 사항이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댐은 기후대응댐 14군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장관님께서 쭉 다 많이 검토를 해놓으셨죠. 네네. 제가 취임 직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그 홍수나 가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미래의 홍수와 가뭄, 물 부족 수요를 또 추계해서 이 여러 가지 어디에 어떤 댐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엔 지자체에서 많은 댐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목적 댐은 3군데인데요. 여러 지자체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댐을 만들기로 했고 또 홍수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지자체들이 요구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댐을 7군데를 만들었고요. 물이 많이 부족해서 물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에는 4군데의 그 용수 전용 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후보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댐을 지을 장소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댐, 기후변화댐 발표를 하고 나서 찬반 양론이 되게 엇갈리는 곳이 있어요. 네네. 어떤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극렬하게 좀 반대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이 반발에 대한 목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취임하고 나흘 만에 기후대응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면서 기자분들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책무입니다. 동시에 국가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해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발표한 14곳 중에서 10곳은 주민 설명을 제가 완료했고 준비되는 대로 댐 후보지로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곳들은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댐 건설이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과감하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정당국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현금성 지원 방안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다른 댐들, 예를 들면 김천이나 네. 영천댐에 만들어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지지하시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기존 댐들 있잖아요. 기존 댐들 사실 강원도에 있는 댐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식수를 하기 위해서 그 댐들이 좀 있는데 많은 피해는 강원도에서 다 갖고 혜택은 수도권에서 본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제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과거에 그 강원도 지역에 지원하던 수준이 되게 낮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네. 댐을 짓는 동안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300억 플러스 알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충분히 그 지역이 원하는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벌써 3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그 지원하는 수준도 300억 플러스 알파 수준도 제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대폭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녹색 환경 서비스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시멘트나 석회석 공장으로 인해서 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부 차원의 제재나 구체적인 좀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은 좀 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강원도민들께서 시멘트 공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 보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정부는 작년 7월에 그 시멘트 제조업을 통합 환경 관리 제도라는 것에 편입시켰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 대규모의 그 사업장을 저희가 하나 통으로 봐가지고 최적 환경 기법을 이용해서 그 오염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들은 2027년까지 그 통합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염물질 저감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멘트 회사들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그런 환경 오염 저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울러서 영월과 제천 시멘트 공장 주변의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 영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해서 보고요. 또 대기나 토양의 오염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삼척, 강릉, 동해 이런 지역도 순차적으로 그런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또 영양 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맞는 또 조치를 또 강구해서 시행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원 지역의 시멘트 회사 시멘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민들께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 최근에 강원특별법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일부가 강원자치도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규제에 묶였던 것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케이블카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 훼손 측면인데요. 케이블카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뭐 그렇게 하면서 케이블카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또 두 번째는 경제성도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 중에서 41개 정도가 관광용으로 있는데 그 중에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그 케이블카들을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흑자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케이블카를 많이 지으면 잘못하면 그 지자체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동 취약계층의 어떤 이동권 문제도 있고 또 노인 장애인들도 그런 살림을 또 즐길 수 있는 권리 또 이런 측면도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고 또 운영을 친환경적으로 하면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경성을 지키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케이블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강원도에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하고 환경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이 소중한 강원도의 자연자산 지키면서 또 현명하게 활용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강원도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좀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들을 텐데 한 40초 정도 남았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환경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환경을 총괄하는 부처로 만들자는 그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